물가에 대해서 조금은 좀 시장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다. 경기는 나쁘지 않고 피벗은 해줄 것 같고 물가는 안정이 될 것 같고 이런 패키지가 등장할 거라는 그 낙관론이 시장에는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 중소형 은행들 중에서는 계속해서 파산이 조금씩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은행 위기 등의 관점에서 여전히 이제 비관론자분들이 요즘에 많이 좀 언급을 하시는데 루비니 교수라든가 마이클 버리 이제 빅쇼트 주인공이죠. 같은 분들 최근에 종종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좀 어떤 주장하셨고 좀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은? 이분들이 이제 비관론자들이 맞고요. 이제 뭐 그래서 저희 루비니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모든 게 다 무너져야 된다. 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일드한 침체를 겪는다고 해서 비관론자 이런 건 아니죠. 마일드한 침체 이후엔 또 어떻게 되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특히 루비니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하나하나의 단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부각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관론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얘기를 전부 다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의견은 참고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 속에 나와 있는 인사이트를 참고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루비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기 언제죠? 그 금융위기 때 이분이 진짜 엄청난 일을 해요. 제 기억에는 12단계인가? 금융위기로 전개가 되는 12단계인가 이걸 갖다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2006년, 7년에. 근데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고스란히 그 단계로 가면서 하나하나 시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08년도에는 리브니 교수님이 진짜 엄청난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엄청난 인사이트가. 대부분 다 맞췄다는 거네요. 그 당시에. 그 로직까지 맞아 들어가니까 굉장히 놀랬던 거죠. 루비니 교수가 요번에 그 메가스레트인가 그 위협이 있어요. 어떤 책이 있는데, 메가스레트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서운했던 마음을 갖다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2006년인가 이제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보스 포럼인가 거기서 이제 이런 그때 당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큰 위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딱 내려오니까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굉장히 독한 술을 준비해야겠네요. 이제 이렇게 농담을 치고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수습을 하려고 한 거죠, 그냥. 그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분위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 다들 무시할 때 내 말이 맞았지 않냐 이제 이런 공치사도 좀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자기는 비관론자는 아니다. 비관론자가 아니라 다만 구조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지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 같은 경우는 뭐 10가지 위협 요소들 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한번 쭉 봤는데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주는데 충분한 인사이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모든 게 완벽하다면 군대에서 초소가 있을 이유가 없죠. 없죠. 밤에 경기 근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쳐들어올 건데 쳐들어올 때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길로 올 수 있다, 저 길로 올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드는 게 초소잖아요. 취약한 루트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바라볼 건 뭐냐면은 그런 루비니 교수라든지 아니면 마이클 버리가 하는 그런 얘기들 중에서 논리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이클 버리는 논리를 많이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트위터에서 셀 이렇게 한 글자 쓰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갖다가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라기보다는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인사이트를 좀 참고를 하면서 내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에다가 반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 정도 생각이 드네요. 또 미국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대두되었는데 자산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이유는 뭔지랑 미국 경제가 여전히 뜨겁다는 인식 때문일까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요.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시장에 굉장히 커요. 그 피벗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인가? 근데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피벗이 선물 세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올해 5월 달만 해도 5월 초만 해도 이 연준의 피벗을 어느 정도까지 바라봤냐면 11월 달부터 금리 인하 시작해서 내년도 대선이 있는 내년도 11월까지 200bp, 2%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어요. 8번 금리 인하 줄 거라고. 그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2%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달러 쏟아져 나오면서. 금리 때문에 지금 주가가 희청이고 부동산 그렇죠. 희청이었으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라는 게 엄청나게 맛있는 달콤한 사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금리 인하하기 전에 사야 될까요? 금리 인하 한 다음에 사야 될까요? 하기 전에 사야죠.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큰 로또 같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 하기 전에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미리 사놔야죠.
지금 미리 사놔야죠. 그래서 이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땡겨서 반영하고 있는 게 굉장히 커요. 근데 그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휘청하죠. 어떻게 휘청하냐면 연준 내 매파들이 이거 답이 없다. 금리 더 올려야 된다 하니까 시장이 한번 휘청했거든요. 긴장하면서. 그리고 환율도 1340원 올라가고.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등장해서 한 얘기가 그거죠. 지금은 균형이 잡혀 있는 것 같다. 너무 과도하게 올릴 위험과 과도하게 낮은 위험 이 사이를 갖다 균형을 잘 잡아놓은 것 같고 6월에 굳이 금리를 인상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오야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파월의 멘트만 봤을 때는 어쨌든 6월엔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고 네네네. 그 이후로 필요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중앙은행의 그 수장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n분의 1이라고 하지만 수장이 갖고 있는 그 n은 굉장히 세거든요. 세죠.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의 메시지에서 굉장히 큰 좀 뭐랄까요 안도감을 느낀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런 것들이 자산 시장에는 좀 힘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침체가 온다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크진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아까 고용지표도 말씀드린 튼튼하고 그렇죠. 마일드한 경기 침체도 안 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지표 여전히 튼튼하고 하니까 이러면 이거 우리가 침체가 온다는 거 맞아? 그러면은 경기는 나쁘지 않고 피벗은 해줄 것 같고 물가는 안정이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주식시장에는 너무나 좋죠. 물가 안정, 성장 그리고 낮은 금리 이 세 가지 패키지가 사실은 그 코로나 당시에 주식시장을 하늘로 밀어 올렸었던 요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패키지가 등장할 거라는 그 낙관론이 시장에는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상황 고용이 좋은 편이죠. 네, 그렇죠. 앞으로는 좀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몇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고용이 조금은 좀 둔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도 보면은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이제 그 아이비들도 분석을 하는 게 고용 지표가 굉장히 탄탄한 건 맞지만 이게 서비스업 쪽에서의 고용 지표가 탄탄한 거거든요. 이분들이 코로나 때 한번 겪어봤어요. 경기가 갑자기 확 돌아서게 됐을 때는 해고를 했던 사람을 다시 채용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고를 한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해고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구하기가 혹시라도 또 좋아지면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일부 돈을 주더라도 내 일에 익숙한 이 업에 익숙한 사람을 그냥 데리고 있는 게 좋으니까요. 다시 사람 구하려면 너무 힘들고 일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아예. 그래서 해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 첫 번째는 지금 이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장도 생각보다는 탄탄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는데 일단 좀 바라볼 게 뭐냐면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쪽으로 보면은 SVB 사태 이후에 IT 벤처들이 좀 힘겨워 보여요. 이쪽에서부터 사람들의 고용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고요. 물가가 높아지고 고용이 높아졌으니까 이게 시차를 두고는 사람들의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시차를 두고서는 서비스업 쪽에서의 고용도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올해 뭐 이제 하반기 갈수록 뭐 예를 들어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갈수록 아무래도 고용 지표도 좀 꺾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SVB를 포함한 이제 은행 파산 뉴스들이 나온 지 좀 됐는데 이제는 좀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좀 위험할 수 있는 은행들이 나올까요? 저는 이제 그 중소형 은행들 중에서는 계속해서 파산이 조금씩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계속해서 역마진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미국 연준이 구제금융을 해줘가지고 이걸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캐시가 생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캐시가 생기더라도 당장 돈이 생기더라도 앞으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은행이 운영하는 비용 때문에 돈이 나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은행은 돈을 벌 수가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캐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캐시를 대출해 줄 수가 없죠. 불안하니까. 언제 예금 차질이 올 줄 모르잖아요. 그럼 캐시를 대출 주지 못하고 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는 그 은행의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죠. 주가가 막 밀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돈을 빼나요? 그렇죠. 이 은행에 뭔가 문제가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러는 주가가 빠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고 은행의 역마진 구조 때문에 은행들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요. 몇 개는 더 파산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바라볼 게 뭐냐면 은행의 파산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은행의 파산이라는 거를 금융위기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중소형 은행이 일부 파산을 하더라도 금융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가 않은 것 같고요. 은행을 다 모두 다 살리는 게 아니라 파산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그렇게 플레이를 잡아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로나 환자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안 본 지 꽤 됐죠. 코로나 환자 만약에 내일 100명 늘어나면 주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상관없죠. 똑같죠. 왜냐하면 1000명 늘어나도 그게 이제는 상관없는 그렇죠. 재료가 됐죠.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게 큰 변수가 아니구나. 파산을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구나라는 걸 시장 참가자들이 학습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나씩 둘씩 구조조정에 대해서 해체가 됐을 때도 크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이라든지 미국 정부에서도 바라는 거는 이런 방향으로서의 해결을 좀 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다 해결이 되냐? 이 문제는 아직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개의 또 작은 은행들의 파산을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말씀 정리하면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들은 뭐 계속해서 좀 일어나겠지만 그런 것들은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엔 너무 이제는 미비한 수준일 테지만 지금까지 파산한 은행이 제일 큰 게 한 14위 정도 됐었나요? 10위권 안에 대형 은행이 만약에 뭔가 일이 터지면 이제 그때는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저기 탑3, 4는 그 밑에 은행들하고도 사이즈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하나 탑10이랑 또 탑3랑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은행이 파산하면서 돈이 막 다 같이 모든 은행에서 다 빠져나오면은 그게 뱅크런이에요. 근데 이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일로 가죠. 그렇죠. 돈이 오히려 대형 은행으로 몰리면 이거는 금융위기하고는 좀 다른 그림이겠죠.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때 보면은 막 리먼 브로더스, 메릴 린치, 베어스턴스, 그 금융을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온직한 그 굉장히 큰 은행들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150년 역사에 빛나는 은행들이고 그 정도의 규모들이 이제 파산을 했던 거고 지금은 그런 케이스하고는 좀 사뭇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 좀 아까 말씀하신 물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좀 어느 정도 둔화된 거 아닌지 왜 연준 내 매파들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까요? 숫자로 바라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6월 달에 9.1%를 찍고서 그냥 9%라고 할게요. 지난 4월 달까지 지금 4.9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5라고 할게요. 4.9는 5로. 9.1은 9로. 그럼 4% 정도 내려온 거잖아요. 많이 내려왔네요. 1년 만에 거의 4%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1년에 4%면은 3개월에 1%씩 내려온 거잖아요. 맞죠? 그럼 3개월에 1%씩 내려옵니다. 그럼 지금 4.9인데 지금 5인데 5를 2로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목표치가 2니까. 그러면은 3% 더 내려오면 돼요. 앞에 있는 계산대로 가면 9개월? 그렇죠. 9개월만 더 있으면 되죠. 3개월에 1%씩 내려오니까. 그러면 지금이 6월이잖아요. 그럼 6월이면은 올해 내년 초 정도면은 2% 내려오겠네요. 꼭 2%까지 안 내려오더라도 어느 정도 2%에 다가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물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 여건이 확보가 되겠죠.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물가가 빠르게 내려올 거라는 이 낙관론을 시장에 투영을 시키면서 이 낙관론과 함께 피벗에 대한 기대를 모락모락 피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그거죠. 저는 이제 물가가 이번 달에도 좀 더 빠르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대 초반, 3%대 후반대까지는 이번 달에 나오는 건 5월 CPI인가요? 그렇죠. 5월 CPI가 나오죠. 6월이니까. 예, 5월, 6월 거치면서 이제 4%대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 6월의 정점이 이게 연간으로 보거든요. 전년 대비 지금이라서 올해 6월 달에는 작년의 꼭대기 9.1에서 측정을 한 거거든요. 요게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4%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 밑으로 내려왔을 때부터는요. 이때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봐요. 뭐하고 똑같냐면 시험을 봤는데 20점짜리가 70점까지 올라왔어요. 걔가 이제 100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완전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50점 올리는 게 30점 올리는 것보다 어렵지 않냐. 그게 아니죠. 변별력 높은 애들만 남죠. 대표적인 게 서비스업 물가가 남죠. 서비스업 물가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짜장면 가격 폭락. 들어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서비스업에서는요, 물가의 하방 경직성이 생각보다 강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조업은 차갑지만 서비스업이 뜨겁다고 했죠. 거기서 물가가 쉽게 안 내려와요. 또 하나는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연간으로 4%가 넘거든요. 임금 급락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기 쉽지 않죠. 그럼 그렇죠. 큰일 나죠. 그러면 임금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3에서 4% 이렇게 그 사이까지 내려오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비스 업종에서의 물가, 이른바 센 놈들, 변별력 있는 물가들이 남아요. 에너지 가격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거기서는 어느 정도는 효과가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진검승부죠. 예. 그럼 얘들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실제로 연준에서도 2%까지 내려오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PCE 기준으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말 이게 아니라 내년 말 정도는 되어야 2%대 중반 정도로 내려오지 않겠냐. 이제 요렇게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보는 건 올해 말이면 거의 다 내려와요. 연준이 바라보는 건 내년까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저는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 쪽이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 조금은 좀 시장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는 면을 봤었을 때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게 1번이고요. 이것보다 이제 보다 근원적으로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요. 이게 고질병이 될 수가 있어요. 고질병이 되면 이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잡히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제 좀 허리가 안 좋거든요. 허리가 안 좋은데 꽤 오래됐는데 보통 고질병은 언제 나오냐면 이런 거죠. 아픈데 병원 가봐 하는데 안 가보죠, 보통. 잘 안 가잖아요. 시간도 없고 병원 가는 거 싫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병원을 갑니다. 너무 아파서. 의사가 얘기하는 거죠. 아유, 당신은 일주일에 3번씩 와야 된다고. 6개월 동안은. 그럼 그 얘기 들으면 한숨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2주 가요. 근데 2주 지나니까 좀 나아요. 자연적으로 낫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덜 아프잖아요. 그럼 알아서 처방하고 안 가요. 그걸 몇 차례 반복하는 거, 몇 년을 반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그런 게 고질병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게 물가라는 것도 인플레이션도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가가 올라가는 걸 의례껏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품 가격의 상승도 받아들이고 협상을 하는데 우리는 물가가 올라가는 걸 당연하게 바라보거든요. 제가 얘기 와서 이제 저기 대표 사장이고 제가 뭐냐면 이제 종업원이에요. 임금 올려주세요. 얼마나? 물가 상승률 4%니까 4%만큼요. 무슨 소리야? 무슨 4%씩 올라? 이게 아니라 맞아. 4% 정도 오를 테니까 올려줘야지. 이렇게 하면은 물가하고 임금의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임금이 올라간 만큼 가격을 또 전가할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될 수 있거든요. 고질병이 되면 치료가 잘 안 될 뿐더러 재발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면 우리가 2%로 내려오는 날만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2%로 내려왔는데 또 언제든지 다시 탁탁 튀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때가 언제 있었냐면 1970년대 그랬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의 시대라고 해서 이제 10년짜리였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석유파동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데 그때 당시 역사를 갖다가 다룬 책들을 좀 자세히 보다 보면 뭐 어떤 책들이 있냐면 미국 자본주의 역사라는 책도 있고 뭐 베어마켓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면은 60년대부터 이어져 왔었던 그 70년대의 그림들을 그려줘요. 약간 그 미국 자본주의 역사는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예전 연준 의장. 그 사람이랑 올드리치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거는 약간은 좀 학술적으로 돼 있고 베어마켓이라는 책은 약간은 뭐랄까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그때 당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주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되니까 연준이 갈팡질팡을 못해요. 갈팡질팡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금리를 막 확 올려요. 근데 물가가 꺾이는 것 같으면 금리를 확 잡아내리거든요. 그러면은 물가가 안정되다 다시 튀어 올라가요. 그럼 또 금리를 확 올려요. 그럼 얘가 이제 또 물가가 또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성장이 둔화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금리를 또 쫙 낮춰요. 그랬더니 또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이거 잡으려고 볼볼거가 등장하죠. 이 기간이 10년에 달해요. 그래서 10년짜리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온 거고 중간중간 운이 없었던 거죠. 석유 파동이 터져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물가 상승세를 더 강화시킨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기저에서는 결국에는 60년대 후반때부터 시작됐었던 굉장히 많은 돈풀기, 재정 지출을 굉장히 늘렸어요. 그때 당시에 린든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고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풀었어요.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의 압력을 굉장히 크게 높여가지고 이게 초반에 잡았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고질병이 된 거죠. 스탑앤고의 케이스가 이런 겁니다. 스탑앤고가 뭐냐면 가다 서다 하니까 뭐 물가를 잡는 거야 마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물가가 꽤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니까 이게 고질병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고질병이 어떠냐? 물가 좀 인플레이션 오면 어떠냐? 주가만 오르면 되지.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70년대에도 보면 물가가 높았잖아요. 주가가 계속 안 좋았던 게 아니라 물가가 확 뛰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럼 주가가 무너져요. 그런데 금리 낮추잖아요. 와, 전고점까지 올라와요. 또 금리를 낮추잖아요. 되게 왔다 갔다 했군요. 근데 금리를 다시 올리면서 긴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또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어마켓 같은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통해 봤었을 때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70년대의 흐름들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질병이 됐었을 때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데 10년 동안을 바라보면은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보합이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명목 수익이 아니라 실질 수익률로 보는 거죠. 실질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가를 감안한 거죠. 70년대 물가가 해마다 거의 7, 8%씩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물가가 10년 동안 7, 8%씩 오르면 근데 주가는 10년 전이랑 똑같으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사실상. 예, 그런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고질병이 된다는 거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연준 입장에서도 그 고질병을 잡기 위해서 볼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고 경기를 박살낸 다음에야 물가를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고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고질병이 되기 전에 치료하는 게 비용이 덜 들지. 그렇죠. 고질병이 된 다음에 치료하면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를 수가 있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불황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 거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게 조금 낙관적이라는 거. 두 번째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물가가 너무 지지부진하게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2%를 넘어서는 그럼 이런 것들이 고질병을 낳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서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도 촬영 중에 고질병이 네네. 종이를 너무 팔라. 그런 게, 제가, 이거 버릇, 고질병이라기보다는 버릇이죠. 마이크에 이게 다 소리가 들어가서. 그래요? 예. 제가 요것만 알겠습니다. 꺼드릴 수가 없어서. 네네. 요 종이 안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갈 때 챙겨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종이 이게 제가 이제 버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버릇이 이런 것도 있고, 이 만지는 것도 있고 좀 그래요. 그리고 말투에서도 버릇이 좀 몇 개 있어요. 아니 뭐 종이만 네네. 가만 내버려 두시면 네네, 알겠습니다. 됩니다. 근데 물가에 2%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제가 듣기로 어떤 전문가분들은 물가 목표를 네네. 3%로 올릴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의견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좀 이제 뭔가 좀 편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2% 물가 목표라는 거 금거옥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시험의 평가 기준.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도 알 수 없는, 이게 정의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데 문제는 시험의 평가 기준을 언제 바꾸냐면 수능 시험 한 달 전. 이거는 굉장히 큰 논란의 여지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물가 잡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고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가 목표는 사실 3%였어요 이러면 야, 못 잡을 것 같으니까 말 바꾸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런 물가 잡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보다는 아마 물가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아마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바꿀 수 있고요. 나중에는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히려 네. 물가가 안 잡히는 그 시점에는 그걸 변경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코로나하고 똑같아요. 코로나 확진자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의미 없고. 그러니까 물가 목표를 바꿀 때 다들 관심 있을 때 바꾸면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 있는데 아무도 관심 안 주고 있고 그럴 때 바꾸면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그럴 때를 찾아간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렇지만 바꿀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게 훨씬 더 공감이 가네요. 네네.